안녕하세요. 전 돌이 막 지난 딸아이를 둔 30대 엄마입니다. 저도 딸아이와 같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흔히 외동이라고 하면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마치 이라이자 같은 아이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전 이라이자보다 캔디에 가깝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1995년에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죽공이던 아버지는 공장 주인인 외할아버지의 눈에 띄어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셨다네요. 그 후 외삼촌들을 제치고 외할아버지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공장까지 물려받게 되셨다는 온달 왕자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아버지죠. 공장에 아버지의 젊음을 갈아넣은 덕분인지 제가 학교에 입학할 즈음 처음으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요즘도 술 기운이 오르면 엄마가 읊으시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너 요만할 때 아빠랑 백화점 자주 갔던 거 기억나? 아빠랑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장도 보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 금요일이 아빠가 백화점 근무날이라고 그날만 되면 엄마가 신나서 쫓아간 거 내가 왜 기억을 못해. 이래봬도 엄마가 강남에서 버버리 코트 제일 먼저 입은 여자다. 엄마가 너 걷지도 못할 때부터 미제 구두 신겨 키운 거 잊으면 안 된다. 난 수없이 들었고 엄마는 수없이 말해온 이야기지만 이 대목에서는 둘 다 목이 메입니다. 아휴, 하필 왜 그 백화점이었는지. 내가 강남 노래방 부르지 않았어도 네 아빠가 그때 그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1995년 6월 29일은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장에 급하게 시차를 나가게 되셨다고 하네요. 아침부터 매장 직원들의 계속된 보고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엄마와 전 TV를 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채널마다 떠들썩하게 특보로 보도되고 있는 소식은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대표 사모인데요. 혹시 대표님 자리에 계신가요? 백화점엔 안 가셨죠? 뭐라고요? 이 통화를 마친 엄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셨고 가까이 살며 자주 드나들던 이모가 놀라서 뛰어 들어온 것까지 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장례식이 진행되고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고 엄마와 내가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은 모두 이모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일 뿐 전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쯤 되었을까요? 이모 집에 얹혀 들고 있었는데 아버지 회사에 고문 변호사였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하죠?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아버지가 만들어두신 비자금을 알게 되었고 온갖 편법을 이용해 엄마와 저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고문 변호사는 외할아버지께서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변호사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이 엄마와 제가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숨값을 그렇게 하루하루 써버리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스스로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이모에게 저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생업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90년대 중반은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여러 개 생기던 시기였어요. 엄마는 이런 레스토랑 체인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셨던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인수하셨어요. 전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모와 그렇게 자주 다투셨겠죠? 그런 엄마의 판단이 옳았던 걸까요? IMF를 지나자마자 레스토랑은 나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셰프를 영입하더니 전국으로 체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엄마 얼굴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죠. 한 번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면 그만큼 오래 체류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오죽하면 옆집 아줌마는 이모를 제 엄마로 알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이모가 시집도 안 가고 절 키워주신 덕분에 엄마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잘할 수 있었어요. 공부 머리는 뛰어나지 못해서 스카이는 못 가고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신 미술, 악기, 무용, 골프 가리지 않고 다 배워서 수준급이에요. 책 읽는 것은 워낙 좋아해서 누구랑 얘기해도 말 안 통한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딱히 직업은 없는 백수였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엄마는 물질적으로 넘칠 만큼 주셨기 때문에 전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놀고 꾸미고 배우는 20, 30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와인 열풍이 불어서 우후죽순 와인 동호회가 많았어요. 와인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려고 들어갔던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강단 있고 경우 바른 모습에 끌려 만남을 이어가다가 홀린 듯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이렇게 속성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댁에서 절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저희 엄마가 참석하실 수 없다고 한 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예, 아가. 아무리 멀리 미국에 계시다지만 어머니가 돼서 딸 결혼식에 안 오실 수가 있니? 친어머니 맞아? 혹시 계모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결혼식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 약속된 미팅을 취소할 수가 없으셔서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모냐는 말씀은 좀 심하세요. 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무슨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결혼식을 안 온다니? 아니 계모가 아니고서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넌? 혹시 엄마가 안 계신 건 아니고? 안 그래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영 맘에 안 내키는 며느리였는데 그마저도 참석할 수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폭발한 것이죠. 이 일로 전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시어머니는 차라리 잘 됐다고 했다네요. 눈엣 가시였던 제가 사라질 기회를 잡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제 고자질을 했답니다. 그날 일을 남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쫓겨나시는 줄 알았다고 성인이 돼서 그렇게 떨어보기 처음이라고 하네요. 저희 시아버지는 부장 판사세요. 무엇보다 체면을 중요히 생각하시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올리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파혼이니 뭐니 해서 집안 망신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요. 제게 찾아온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억지로 미안하다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제 할 말만 하고 쌩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으나 산 넘어 산이었네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저에게 동서가 있다는 뜻이죠. 남편과 제가 늦은 결혼을 한 탓에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 지 3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만날 일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언뜻 보기에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동서와 사이가 좋다는 건 잘못하면 제가 왕따가 되기 십상이라는 뜻이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동서랑 어머님은 사이가 어때? 뭐 재수씨가 싹싹해서 우리 엄마가 예뻐하지. 왜? 저번에 보니까 둘이 꽤 친해 보여서. 자기가 보기에 동서는 어떤데? 재수씨? 성격 좋지. 시원시원하고. 머리도 좋아. 서울대 미대 나와서 지금 모교 교수야. 머릿속으로 정리가 착착 되었습니다. 체면 세우기 좋아하는 시아버지에게도 고상한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저보단 동서가 만족스러운 며느리였던 겁니다. 게다가 동서는 성격도 싹싹하고 외모도 아나운서같이 훈훈했습니다.
삼촌은 능력도 좋지. 그런 분을 만났대. 미대 나왔으면 집안도 좀 살겠다. 아니, 내가 알기론 사돈댁 두 분이 문구점을 해서 키운 외동딸이라고 들었어. 4년 장학생이었다지 아마? 대단한 여자야. 전 그때 제가 파고들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시어머니는 속물이니까 결국 돈에 넘어올 거라고 확신한 거죠. 신랑에게 얻은 힌트로 시댁이 갈 때마다 고급스러운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받아들던 시어머니가 하루는 온 가족이 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너 이게 뭐니? 아니 넌 도대체 올 때마다 왜 이런 걸 사다 날러? 요새 쌀쌀해져서 어머님 아버님 걸치시라고 가디건 하나씩 골라봤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얘 손 큰 거 봐.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고른 거야? 네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돈 100씩 하는 가디건을 2개씩이나 이렇게 턱턱 쌓아 사오길. 어머님, 남편이 버는 월급은 꼬박꼬박 모아서 불리고 있어요. 하나도 안 건드려요. 저희 생활비랑 어머님 선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세요. 집에서 맨날 노는 애가 무슨 돈으로 뭐 밥일이라도 나간다니? 오호, 당신은 밥상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쌍소리를. 아휴,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럼 무슨 돈으로 얘가 이 비싼 걸 사다 날라요? 어머님, 사실은 저희 엄마가 저 쓰라고 주신 카드가 있거든요. 결혼하고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두고 쓰라고 하셔서 필요한데 쓰고 있어요. 솔직히 이 사람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봤자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기가 차서 정말. 얘, 네 그 엄마라는 사람 이제 얼굴 좀 보자. 정말 있겠니? 내가 결혼할 땐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만 바쁜 일 끝났으면 나중에라도 들어와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게 예의 아니니? 그리고 네 엄마 돈인지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비싼 거 사들고 와서 잘 보일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보일 생각은 안 하고 물질로 대신하려는 그런 생각 굉장히 천박한 거다. 네? 천박이요? 세아가 결혼하기 전엔 네가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 쓰든 어쨌든 상관없다만 지금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고 엄연히 네 남편과 부부가 아니냐. 그럼 많든 적든 너희 둘이 버는 걸로 가정 경제를 꾸려야지. 부모에게 계속 지원받을 순 없지 않겠니? 이제부턴 그 카드를 쓰지 않는 게 좋겠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시어머니의 폭격을 받아칠 새도 없이 들어온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식은 질문이었지만 속뜻은 명령이었죠. 이날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집요하고 구체적이고 공식적이 됐습니다. 젓가락질 하나, 설거지 방법 하나하나를 꼬집어 꾸짖기를 쓰였고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유, 엄마 손에서 자란 거랑 엄마 없이 자란 게 이렇게 차이가 크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살아계신데 왜 자꾸 없다고 하세요? 얘가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네가 시집 온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엄마라는 사람 내 머리카락도 못 봤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니? 이래서 내가 널 이뻐할래 할 수가 없다. 네 동서는 나한테 눈 한 번 크게 뜨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손윗사람이라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파락파락 때리긴 하고. 그래, 그 잘난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왜 또 큰 소리가 나? 아니야, 자기는 알 거 없어. 죽어도 지가 태들었다고 시인은 안 하지. 얘 큰애야. 됐다. 아버지 들으실라? 그만하자. 어머님, 근데 그게 아니잖아. 본격적으로 따지고 들려는 제 손목을 남편이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당신 핸드폰 계속 울린다. 이모님이신 것 같은데? 그만 싸우고 잠깐 나와보라는 어색한 거짓말인 걸 알지만 모른 척 끌려나가졌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적당히 좀 이따 가자. 나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지쳤다.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난 이제 그 줄에서 내릴 거니까 둘이 잘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지만
제가 적군이 우글우글한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바보는 아니기에 일단 휴전을 선택했습니다. 당신 화 많이 났어? 내 입장도 이해를 해줘. 당신 오늘 고생 많았으니까 우리 저녁하지 말고 맛있는 거 포장해서 들어가자. 와인도 따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 아닌 거 알지? 처음엔 제법 제 편에서 시어머니와 싸워주기도 하던 남편이 2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미안했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저희가 자주 마시던 와인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갖은 알랑방귀를 닦이더라고요. 덕분에 과음해서 모처럼 신혼다운 밤을 보냈네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이 밤샘 근무가 있다고 하여 이모 집에 자러 간 날이었습니다. 이모, 곱창 시킨 거 왔어. 빨리 나와. 소주 어디에 넣어놨어? 아이, 알았어. 지지배야. 아이, 그래도 씻던 건 마저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성질 급한 건 딱 치엄만 해. 소주는 냉동실에 있잖아. 헉! 이모! 아, 알았어. 나갈게. 아니면 먼저 먹어. 아이, 그게 아니고. 빨리! 왜? 너 임신했니? 네, 맞습니다. 아마도 와인을 마셨던 날이지 싶네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 사실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연 임신이 되어서 다행이었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시댁의 미움을 받지만 장손을 낳는다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근데 우리 아기 생긴 거 양가에 알려야 하지 않아? 그런가? 그럼 이모님께 먼저 가자. 우리 집은 내일 가고. 아, 이모는 내가 몸으로 보여주고 왔는데 뭘. 그냥 바로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가자. 빨리 어머님 아버님 반응 보고 싶어서 그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런데 시댁이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말이죠. 동서가 먼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인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동서와 시어머니가 거실 한켠에서 정리하고 있는 물건을 보고 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물건은 다름 아닌 태교서적과 임산부 영양제들이었습니다. 아, 동서 와 있는지 몰랐네. 어머님 저 왔어요. 웬일이니? 저번에 그러고 가서 연락 한 번 없길래 다시는 발길도 안 하는 줄 알았지. 아,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왔는데. 나한테? 뭔데? 아, 아버님 오시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어머니? 네 동서가 귀한 장손을 임신했잖니. 아유, 출근하랴 공부하랴 워낙 바쁜 애라 몸이 허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들을 턱하니 임신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어머, 동서 축하해. 몇 주나 됐어? 어제 병원에서 12주라고 했어요. 저번에 뵀을 땐 너무 초기라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형님. 어머, 아니야, 동서. 좋은 소식 두고 죄송하긴. 당연히 조심스러워서 그랬겠지. 정말 축하해. 아들이라고? 삼촌 닮았으면 훤칠하게 잘생겼겠다. 한 발 늦은 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새 생명이 생겼다는 좋은 소식 앞에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라고 저렇게 동서를 떠받드는 시어머니에게 아직 성별도 알 수 없는 저희 아기의 소식을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남편이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언제 오세요? 아버지 들으시면 좋아하실 얘기 있어서 바로 달려왔는데 안 계시네? 자기, 동서가 임신했대. 우리는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일단 축하해주자. 재수씨 임신하셨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우리 와이프도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임신이래요. 엄마 겹경사네요, 겹경사. 형님, 정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 얘 의문스러운 것 좀 봐라. 그럼 친정 말을 하지. 여태까지 듣고만 있다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한 거야? 몇이에요, 형님? 동서 축하받고 있는데 제가 초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전 10주밖에 안 돼서 좀 더 주수가 차면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전 너무 초기라 성별도 아직 몰라요.
뭐가 어찌됐건 큰애 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이나 될까 내심 걱정됐는데 밭이 좋은 건지 우리 아들이 건강한 건지 몰라도 임신 하나 잘 되는구나. 빈말이라도 축하해 주실 줄 알았었는데 묘하게 빈정거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한시도 더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꼭 아들을 낳아서 오늘의 서름을 되갚아 주리라 마음을 먹고 일어서는데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절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가려고? 네, 병원 가느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었더니 좀 고단해서요. 조금 있으면 너희 아버지 오실 텐데 저녁들 먹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벌써 입덧이 시작인지 입맛이 없네요.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예, 넌 네 생각만 하니? 네 뱃속엔 아직 성별도 모르는 세포덩어리가 있지만 네 동서는 이 집안의 장손을 가졌잖니. 좋은 것만 잘 먹어야 할 텐데 그럼 이 늙은 시애미가 밥상을 차리리? 곧 아버지도 오신다니까 얼른 한우 좀 끊어다가 갈비찜 좀 하고 뜨끈한 국도 끓이고 작은 애 좋아하는 명란젓도 양념하고 좀 그래라.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그동안 저보다 동서 예뻐하시는 건 참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차별하시는 건 정말 못 참겠어요. 세포덩어리라고 하셨어요? 걔도 심장이 있고 숨을 쉬어요. 제가 웬만하면 레토르트라도 사다가 상 차리겠는데 벌써 입덧하는 건지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혀서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예뻐하는 며느리가 이 집 장손을 가졌다는데 손수 상 한번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전 어머님 말씀대로 노산이라서 몸 조심해야 돼서요. 그만 집에 가서 누울게요. 욱하는 마음에 숨도 안 쉬고 되들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아이까지 구박받는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 나만 없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아버님 오셨어요? 큰 소리 낸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져서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렇죠, 어머님? 글쎄, 작은 애랑 큰 애가 둘 다 애를 가졌다지 뭐예요? 집안에 이렇게 큰 경사가 있는데 어떻게 소근소근 속삭일 수가 있어요? 아버님, 오늘 같은 날 저 맛있는 거 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기가 고기 먹고 싶대요. 그이도 얼른 오라고 전화할게요. 그런 일이 있었냐? 큰애 작은애 축하한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나랑 같이 상가에 좀 가야 하니까 얼른 준비해. 너희랑 축하 식사는 나중에 좋은 날 잡아서 하자꾸나. 동서의 순발력과 아버님의 적당한 둔감함 덕분에 이를 키우지 않고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도저히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얄미워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기, 아까 자기는 왜 내가 그런 취급당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서 있었어? 말해봐. 왜 그래? 자는 사람 깨워서. 억울해서 잠이 안 오니까 그렇지. 빨리 일어나서 말해봐. 너도 참 어지간하다. 어떻게 된 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냐? 그냥 넘어갈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나도 임신했는데 동서한테 밥상 차려서 바치라는 게 말이 돼? 엄마는 재수씨가 몇 년 고생해서 가졌으니까 잘못될까 봐 그랬겠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님 하시는 소리 못 들었어? 고작 동서랑 나랑 2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포덩어리고 동서 아이는 귀한 장손이라잖아. 넌 네 새끼가 그런 소리 듣는데 화도 안 나니? 뭐 좀 심하긴 했지. 근데 엄마가 맨날 장손 하면서 기대했으니까 내가 장가를 늦게 가서 장손을 못 낳은 죄책감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하면 난 웬만하면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 그거랑 맥락이 다르지. 그리고 자기 죄책감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야 해? 당신이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 밤에 자는 사람 깨워서 이 난리를 꼭 피워야겠어? 적당히 좀 하지, 어? 남편을 깨우면서 전 뭘 기대했던 걸까요? 저런 남보다도 못한 소리를 듣자던 건 아닌데 말입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이모에게 전화를 하여 한참 시어머니 욕을 한 다음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모가 미운 남편을 떼놓고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자고 하여 백화점으로 나갔습니다. 곧 배가 나올 테니 편하게 입을 옷도 사고 낮고 편한 신발도 골랐습니다. 이모도 겨울옷 몇 벌 고르시고 자기가 임신했는지 날이 갈수록 배가 나와 사이즈가 늘어나는 남편의 출근복도 골랐죠. 물론 계산은 엄마 카드로 이모가 전부 해주셨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당기는 듯하여 백화점 식당 코너에 새로 문을 열었다는 유기농 과일 디저트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모, 난 딸기 주스랑 당근 케이크. 나 다리 아파서 먼저 좀 앉아있을게. 주문 좀 부탁해. 많이 듣던 목소리다 했더니 너구나? 아니, 네 신랑은 어쩌고 이러고 돌아다니냐? 어머니, 이것저것 살 게 좀 있어서요. 어머님은 어쩐 일이세요? 형님, 또 뵙네요. 서울 시내에 백화점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풀러나와서 하필 시어머니와 마주칠 게 뭐랍니까? 게다가 동서랑 시어머니가 또 붙어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심사가 뒤틀리더라고요. 으이그 지 신랑이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번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다니고, 아니 너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 아니 뭘 이렇게 샀어?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 얘가 애를 가져서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좀 사들려 보내는 참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안녕하세요, 사돈. 아니 다 큰 조카딸이 씀씀이가 해프면 따끔히 혼내셔야지. 이모님께서 나서서 사치를 조장하시면 어쩌잔 말씀입니까? 네, 사돈. 제가 조카를 예뻐할 줄만 알았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어제 시댁에 갔다가 임신한 동서가 쇼핑한 것들을 보고 부러웠다고 하기에 마음이 짠해서 사주러 나왔습니다. 제 조카는 제가 따끔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댁 작은 며느리 경제관념은 사돈께서 가르치실 예정이신가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작은 애를 갖고 그러세요? 지금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을 휘감고 있는데 이건 사치가 아닌가 싶네요. 사돈께서는 검소하셔서 명품을 싫어하시니 이게 명품인 줄도 모르셨나 보네요. 아무튼 네 돈이든 이모님 돈이든 꼭 필요한 것만 아껴서 쓰도록 해라. 우리는 가볼 데가 있어서 이만 실례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시어머니와 동서는 주문했던 음료를 다 마시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싸움은 머릿수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상대할 땐 옳은 걸 옳다고 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내 옆에서 든든히 편을 들어주니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네요. 백화점 사건이 있은 후 한 2주 동안은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도 없었고 시댁으로 모이라는 소환도 없었죠. 그런데 2주가 막 지난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로부터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넌 내가 먼저 걸지 않으면 전화 한 통이 없니? 너 최근에 병원 언제 다녀왔어? 네? 무슨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겠니? 산부인과. 좀 이따 남편이랑 가려고요. 집에서 노는 애가 평일에 그냥 혼자 다녀오면 되지. 넌 주말에 쉬는 애를 꼭 끌고 가야겠니? 아무튼 병원 갔다 집에 좀 들러라. 전 시어머니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끄는 전화를 붙들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갑자기 부르는 거지? 백화점에서 기분 나빴다고 이제 성질 내려는 걸까? 심술 부를 거리가 생각난 건가? 5만 가지 이유가 다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아가방 꾸미셨어요? 아직이요. 핑크빛으로 해도 되겠네요. 진료실에 나오면서 아기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스치는 생각,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한 이유요. 자기 나 알 것 같다. 갑자기 또 뭘? 뜬금없이 어머니가 오라고 하신 이유, 우리 애기 성별이 궁금하셨던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아침부터 전화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화하자마자 나보고 병원 다녀왔냐고 하시잖아. 시어머니는 분명 치밀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성별을 몰랐으니 오늘쯤이면 정기 검진을 다녀왔을 시기고 성별을 알 거라고 말입니다.
성별이 무슨 의미냐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조선시대를 사는 남아선호 사상 신봉자입니다. 게다가 제가 딸을 가졌다고 하면 이 핑계로 이모에게 당했던 걸 풀려고 들 게 뻔합니다. 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시댁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저희였습니다. 그래, 아이는 괜찮고? 네, 잘 크고 있다고 하네요. 성별 나왔지? 뭐라고 하든? 딸이래요. 요즘 딸이 대세라는데 너무 잘 됐죠. 아이고, 벨도 없는 놈 저거. 아무리 작은 애가 아들을 가졌대도 네가 큰 아들인데 당연히 맏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야지. 뭐 딸이 대세야? 가족 계획은 어떻게 세웠냐? 가족 계획이고 말고가 어딨어요? 첫째가 딸이면 무조건 둘째를 낳는 거죠. 연년생으로 낳아서 키울 때 키워. 남매 딱 좋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첫째 낳고 숨이라도 돌려야지. 벌써 무슨 둘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좋지 뭐. 딸년 잘 키워봐야 뭐하니? 남의 집 좋은 일 하는 거지. 얘, 너도 말 좀 해봐. 네가 하나만 낳자고 했어? 남의 집 대를 끊어도 유분수지. 어머님, 저희랑 결혼할 때 순리대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늦은 결혼이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생기면 감사히 키우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부의 합의인 거지. 아무리 부모님이셔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키우는 건 저희 둘이잖아요. 어머,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너희가 우리 도움 전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니? 조부모로서 손자 손녀에게 주시는 용돈 정도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육아나 경제적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간섭을 사양하는 만큼 책임도 저희가 알아서 지겠습니다. 세아가 너 아주 똑 부러지는구나. 그래, 그럼 너희 생각대로 하거라. 전 시아버지가 역시 배운 분이라 이런 고리타분한 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디 잔소리를 하실 만도 했는데 시어머니의 입까지 싹 다물도록 마무리를 해버리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시모의 횡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얘, 밖에 누구 없니? 네, 부르셨어요? 작은 애는? 아버님 서재에 있던데. 그렇지. 됐다. 그럼 나가봐라. 무슨 일이신데요? 뭐 도와드려요? 뭐 작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그럼 너라도 좀 와봐. 시어머니가 동서만 할 수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던 그 일은 자기 드레스룸 정리였습니다. 컬러별로 소재별로 정리해야 하는데 미술을 전공한 동선할 수 있지 제가 뭘 아냐는 게 시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마땅찮은 얼굴로 저를 끌고 들어가서는 깊숙이 넣어두었던 10년 묵은 가방, 20년은 안 신었을 법한 구두, 결혼 전에 사셨나 싶은 코트들을 죄다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라는 겁니다. 이제 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라 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잔뜩 허리에 힘을 주고 빗자루질을 하려다 보니 근육에 무리가 갔나 봐요. 허리를 펴는 순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며 저절로 짜증스러운 소리가 뱉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고선 몇 시간째 먼지구덩이에서 옷 정리나 시키시고 동서는 우아하게 앉아서 서재에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어머니한테 저는 파치예요?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아니, 못해요. 호르몬 때문인지 그동안 쌓인 서름 때문인지 치사해서 꾹꾹 눌러놓았던 사소한 일들까지 다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큰 새아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줄 몰랐네. 맏며느리로서 묵묵히 네 자리에서 희생하고 있다고 기특히 여겼는데 속으로는 그런 불만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 네 말대로 팥주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도 너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넌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끼리 자유롭게 살아라. 시아버지께서 언제부터 듣고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방에서의 대화를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대노하셔서는 절연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저 말씀 어디에 절연하자는 말이 있냐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유하게 풀어서 표현하셨지만
요점은 시댁 일은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앞으로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도 오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전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남편과 시댁에서 빠져나왔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불렀어요. 어차피 그동안 도움받은 것 하나 없던 시댁인데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아쉬울 것 하나 없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내심 이런 상황이 닥친 게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중간 역할을 잘했다면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악화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동서와 절 덜 차별했을지도 모르죠. 따지고 보면 남편 책임이 가장 크니 전 당당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몇 달이 지난 후 여느 때처럼 동서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며 시댁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시물 중 저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내용이 있었는데 글쎄 동서가 오늘 날짜로 초호화 산후조리원에 사주나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지 뭐예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비용을 부담해 주셨다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그동안 소소한 출산 준비물을 시어머니가 사주셨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곤 했었는데 비싼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해 주셨다니. 동서의 SNS를 보자 도대체 얼마짜리를 예약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경쟁심 같은 마음이 생겨서 남편을 부추겨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가 예약한 방은 사주에 1,500만 원짜리 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것보다 훨씬 비싼 일주일에 1,000만 원짜리 방으로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나라고 이런 산후조리원 못할 줄 알고 시댁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살짝 유치하긴 했지만 여튼 그 당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막달이 되었고 전 갑자기 터진 양수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구급차를 타보았습니다. 초산모인데도 진행이 빨라서 진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구급대원에게 가진 몹쓸 꼴을 다 보이고 말았답니다. 워낙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기 때문에 늦게 연락받은 이모는 제가 병실에 올라온 후에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머 이게 웬일이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입술도 다 터졌네. 밥 먹어야지. 미역국 나왔어? 기운 없을 텐데. 이모 괜찮아. 아기가 효녀인지 금방 나와서 고생 별로 안 했어. 아유 빨리 좀 전화하지. 이모가 와서 옆에 있었어야 됐는데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그래. 그렇게 이모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을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침대를 둘러싸던 커튼을 걷으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저기요, 애 혼자만 낳았나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어머나, 사돈이 여긴 웬일로? 전 얘 보러 왔죠. 아니 사돈도 얘 보러 온 거 아니셨어요? 아, 저는 예, 넌 애를 낳았으면 낳았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민망한 꼴을 당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너는? 전화드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님. 이서방은 어디 갔나요? 이서방한테 전화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얘 동서가 오늘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어요. 1인실 나올 때까지 여기 잠깐 있으려서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럼 사돈은 가서 작은 며느리 산후조리나 계속 해주시죠. 여긴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넌 여기 며칠 입원하니? 내일 모레 퇴원하는데요. 너 집으로 갈 거지? 이번에는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시니? 아니요. 저도 로얄 프라임 산후조리원 특실로 예약해뒀어요. 엄마가 못 오신다고 꼭 제일 좋은 데로 가서 산후조리 하라고 하셔서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뒀거든요. 어디? 로얄 프라임? 아휴, 말을 말어. 시어머니는 할 말 많은 얼굴로 씩씩대며 커튼을 걷고 동서가 누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모도 쏘아붙여주지 못한 게 분한 표정이셨지만 좋은 날인 만큼 참고 계신 듯 했어요. 몇 시간 지나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동서가 병실을 옮겨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가 병실을 옮겨간 후 퇴원할 때까지 시어머니를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했지만 전 차라리 제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낫다 싶었죠. 그렇게 2박 3일의 지겨운 입원 생활이 끝났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정말 조리원이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긴 아기에게 살짝 미안하긴 했지만 먹고 쉬고 자고 마사지 받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비싸고 좋은 분유를 먹이기로 일찌감치 합의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대한 부담도 없었죠.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마사지를 받아서일까요? 입수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습니다. 매일 피부 마사지까지 받았더니 임신 전보다 피부도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이모가 번갈아 보호자로 상주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는 저에게는 보호자의 역할이 크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나 저나 함께 휴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아침 간식을 먹고 달콤한 낮잠에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모는 마침 욕실에서 샤워 중이셔서 소리를 못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꿈이었나 싶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나가요. 누구세요? 나다.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내가 못 올 때 왔니? 시어미가 왔는데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넌 여기 계속 세워둘 거야? 네, 일단 들어오세요. 저벅저벅 걸어 들어간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혼자 있어? 이모 계신데 샤워 중이셔서요. 곧 나오실 거예요. 그래? 그건 그렇고 어제 네 동서도 퇴원하고 여기로 들어왔다. 산후조리원 안 간다는 걸 우리가 억지로 예약해줬어. 금방 복직해야 되는 애가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넌 우리가 지원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간섭하는 거 싫다고 하고 그렇게 갔잖아. 네, 해주신다고 했어도 안 받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마디 안 지는 성격은 자식을 낳아도 여전하다. 너희가 아무리 간섭하는 게 싫다고 했어도 손녀 낳은 며느리가 괜찮은지 보러 와보는 게 부모가 된 도리다 싶어서 들렀다. 이것도 간섭이라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란 것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준비한 말이 다 떨어졌는데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혼란스러워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데 다행히도 욕실에서 이모가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큰애가 좀 어떤지 보러 왔어요. 아, 네. 언제 오시나 했는데 참 일찍도 오셨네요. 아유, 작은 애도 출산을 해서 그 애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아이도 큰애처럼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 손이 필요하거든요. 큰애는 이모님이라도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우리 애가 엄마가 안 계신다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빨리 가봐야 돼서 큰애한테 이거 전해주고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내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접 만든 거야. 몸조리 할 땐 소화 잘 되는 거 먹는 게 최고다. 여기 밥 잘 나온다고 하지만 뭐 집밥만 하겠니? 직접 만드셨다고요? 들어올 때 똑같이 생긴 가방 2개를 들고 이리 놓았다 저리 놓았다 하는 시어머니가 수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나 궁금했는데 그게 직접 만든 도시락이었다니. 약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담았으니까 이모님이랑 같이 먹어라. 그럼 난 이만 가보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같이 드세요, 왜? 도시락만 두고 가시려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었을 시어머니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녹아버리더라고요. 출산한 며느리의 몸보신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완성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 테이블로 모시고 의자에 앉으시게 했습니다. 이모도 궁금한지 쪼르르 달려와 앉으시더라고요. 기대를 품고 3단으로 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하나씩 열 때마다 풍기는 음식 냄새가 군침을 돌게 만들었어요. 3단 찬압을 모두 펼치고 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게 찢은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전복죽, 고기를 잘게 다져 만든 동그랑땡, 묵과 계란지단을 버무린 묵무침, 삶은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섞은 샐러드 등 정말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게다가 출산한 산모가 잇몸이 안 좋을 것까지 배려하여 부드러운 음식으로만 구성한 센스까지 돋보이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저와 이모는 너무 놀라고 감사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저희와 같이 너무 놀라다 못해서 사색이 된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전 이런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정말 감동이에요, 어머님. 잠깐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황해 하시더니 다른 가방에 든 도시락을 살짝 열어보고는 급하게 테이블 위에 있던 도시락들의 뚜껑을 막 닫으셨습니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얘, 도시락이 바뀌었다, 얘. 아유, 나이 드니까 내가 깜빡깜빡한다. 제가 이모랑 같이 있는 걸 아시니 2인분짜리 도시락을 따로 준비하셨구나 짐작하고 앞으로는 시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뚜껑을 다시 열어보고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바뀌었다며 다시 테이블에 올려둔 도시락에는 다 식어 빠진 누룽지와 말라 비틀어진 배추김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도시락을 보고 저와 이모는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는데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테이블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음식 해다 달라고 했나요? 아니 며느리가 출산했으니 들여다본 거고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뭐라도 들고 온 거죠. 어머니 진짜. 어머니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뭐야? 야, 막말로 네가 네 동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학벌이나 직업이나 하다못해 외모가 나. 아니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시부모가 하라면 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지. 싸가지 없이 뭐야? 그러면서 네 동서가 우리한테 지원받는 건 안 입고 왔어? 동서가 여기 예약했다는 소리 듣고 형편도 안 되면서 더 비싼 방을 써야 직성이 풀리지? 네 주제 좀 알라고 온 거야.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굽힐 줄도 모르면 평생 누룽지 밥상이 네 차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여자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아니 말이면 다야?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뭐? 당신? 아유 아주 그 이모에 그족하네. 엄마 없이 이모 손에서 자랐으면 애미 없는 티 안 나게 가정교육이라도 잘했어야죠. 아주 상종도 못할 것들. 시어머니는 분해서 씩씩대는 제 얼굴에 콧방귀를 끼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조리원을 퇴소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시부모에게 차별받은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남편이 고부 갈등을 방관한 증거도 전부 모았습니다. 전 몸조리와 아이 100일 잔치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자 소송으로 갈 경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를 역삼동에 있는 핫하고 인기 많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하고 시모를 불렀습니다. 일찍 왔네? 그런데 네가 웬일이니? 이런 대로 날 다 불러내고. 여기 메뉴 가격은 알고 부른 거지? 뭐 나중에 나보고 내라고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 네, 알아요. 어머님이랑 좋은 데서 마지막으로 점심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어머님이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려고 제가 통째로 빌렸어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얘가 뜨신 밥 먹고 무슨 신소리야.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통째로 빌려? 오늘 평일이라 그냥 손님이 없는 거겠지. 스테이크 먹어도 되지? 너 생각해서 뭐 제일 싼 걸로 먹어볼게. 오늘 제가 사는 건데 왜 싼 걸 드세요? 제가 코스로 다 주문해놨어요. 와인도 한잔 하셔야죠. 너 괜찮겠니? 네, 걱정 마세요. 여기요.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미리 메뉴를 예약해두었더니 곧바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배인이 염소 치즈와 비트가 들어간 샐러드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본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스프가 나왔죠. 버터 벨로떼라는 스프인데 허브와 염소치즈 견과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다시 스프를 맛본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더니 물을 들이켰습니다. 예, 넌 음식 맛이 괜찮니? 네, 좀 맛있는데요? 여기 유명한 데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죠? 아는데. 말끝을 흐린 시어머니는 메인 요리가 다 나오도록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갸웃거릴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디저트가 서빙되고 한 스푼 입에 넣어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여기 사장 좀 나오라고 해. 당장! 손님 무슨 일이시죠? 음식 맛이 왜 다 이따기야? 이 가게엔 다 미맥만 있나? 당신이 사장이야? 제가 사장입니다만 음식이 마음에 안 드세요? 당신이 한번 먹어봐. 빵은 시고 닭요리는 맵고 디저트는 짜고 이게 정상이냐고. 저희 주방에서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사과의 뜻으로 제가 최고급 와인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여기 사장은 말이 좀 통하네. 지배인님, 테소라 몽하 한 병 준비해주세요. 흰색 모피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우아한 차림으로 나타난 여사장이 200만 원이 넘는 와인을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배인이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조심 가지고 온 와인에 코르크 마개를 따자 산뜻한 향이 실내로 퍼졌습니다. 자, 손님, 이 와인은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음식이 전부 맛이 없으셨다기에 특별히 내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잔에 와인을 따르는 척하던 여사장은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그 와인을 전부 콸콸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맛이 좀 어떠세요? 너 우리 남편 누군 줄이나 알아? 내가 너 콩밥 먹여줄까? 그래, 콩밥 좋지. 근데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사이좋게 콩밥 나눠 먹어볼까? 딸? 무슨 딸? 시어머니는 와인 범벅을 한 얼굴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그 여사장님은 바로 저희 엄마셨습니다. 전 엄마 옆으로 쪼르르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어머님, 제가 저희 엄마 살아계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좀 안 되신 모양인데 어떻게 한 병 더 부어드릴까? 아니, 정말로 사부인이 이 레스토랑 대표님이시라고요? 세상에. 아니, 왜 너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저희 어머니 사업체 대표시라고. 바쁘셔서 해외에 계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저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아유, 사부인 죄송합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결례가 많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만하시라는 엄마의 말에도 계속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 둘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서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죠. 저와 엄마는 아무리 엄마가 살아계신 걸 알았다고 해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배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평소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엄마의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던 단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레스토랑 음식을 무척 좋아해서 지배인에게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자주 찾았었고 사장님은 해외에서 체인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간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규모가 큰 곳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 사장이 저희 엄마라는 걸 안 순간 납작 엎드려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전 속 시원한 복수를 한 후 이혼 절차를 밟아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망신을 준 것에 분해하며 순순히 합의 이혼을 했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돈 욕심이 생겼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엄마 가게로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참, 이제 제 가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엄마가 한국 체인점을 저에게 주시고 일을 배워보라고 하셨거든요. 이젠 전 남편, 전 시댁은 다 잊고 제 일에서도 성공하고 엄마로서도 성공하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